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이고요. 보이스피싱이 요즘도 기승인데 보이스피싱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때 내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한 그것까지 갚아야 된다. 이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조금만 걸어도 시원한 물 한 잔 생각나시죠?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물을 사 먹는 게 불법이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땐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그 시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17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시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는 아니었고요. 내연기관 차량인 휘발유차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연이은 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불 지난 17일 저녁 7시 23분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휘발유 차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이 70여 명의 소방관과 27대 장비를 투입해서 1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타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자꾸만 이런 사고가 나니까 정말 불안한데 지난번에 있었던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 경찰이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의 최초 목격자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주목받는 점은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를 키웠던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입니다. 보통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입주자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관리자들이 실제로 불이 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를 끄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 역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인 상황인데 주민들의 입은 상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 정도 여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이은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정말 다들 불안할 텐데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진압하는 이 대응 방안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이 자동차 자체 결함은 없었는지 등등 해서 폭넓은 수사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올 여름 들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매주 2배씩 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예를 들면 감기약이나 해열제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 처음 맞는 재유행이라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지 못하게 되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기약이나 해열제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약회사들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3교대 체제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증상이 유사하다면 꼭 코로나
코로나19에 적합한 치료제가 아닌 감기약을 먹어도 충분히 대증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젊은 층은 해열제로도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 이러니까 덜컥 겁부터 나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치료제 물량은 감기약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또한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우려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이후에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지 격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4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격리 의무는 없지만 증상이 호전된 뒤에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권고사항인 만큼 결석 인정 여부는 독감과 같은 다른 감염병처럼 학교나 회사 측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다음 달까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요. 그러니까 네. 도리 없습니다. 마스크,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는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 감독들은 다 마스크 쓰고 네, 계세요. 네, 우리 맞아요. 스태프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수혜를 받은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원들인데요. 올해 상반기 이 시중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평균 6천여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유수 대기업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상반기에만 6천만 원이니까 연봉으로 치면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대기업보다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니 좀 놀랍습니다. 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또 우리은행의 상반기 평균 급여가요 6,05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5,400만 원, 현대자동차는 4,200만 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요 6,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은 5,5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퇴직한 은행원들 중에는 은행장보다도 더 높은 보수를 받고 나간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일부 은행에서요.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이 은행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는요. 퇴직한 관리자 5명이 각각 1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희망퇴직자들이 각각 8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서 은행장 보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려서 네. 거기 은행원들의 보수가 이렇게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저 IMF 때는 다 우리 세금으로 해서 구제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들 비혼, 비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면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요, 20년 뒤에는 3가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MZ세대가 겪을 미래에는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일까요? 약간 무섭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빈곤 문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무려 72.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거난 문제인데요. 고령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현재 많은 부동산에서 고령자 입주를 꺼리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고령자가 사망했을 때 대한 우려, 집세 체납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빈곤과 이 주거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이 비슷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빈곤, 경제적인 불안, 주거, 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고독사 문제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고독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반농담 반진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고독사가요, 연평균 8.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남성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40년에는 노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고독사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요즘 MZ세대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MZ세대 10명 중 4명이 미래의 연금을 수령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수령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해서 조만간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층 인상폭을 작게 조절하는 등 세대 간 보험 요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그런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웬만하면 100세,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네. 노년기에 대한 불안은 다들,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그죠? 그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입시 때 전공 선택할 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과가 선호되는 과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물론 개개인의 적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취업을 잘 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네. 취업,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다. 이게 무슨 과일까요? 어떤 궁금합니다. 과가 이럴까요? 네. 자, 저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인 요즘.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못하거나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벌써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입학과 동시에 100% 취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과 기업을 잇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는 그것의 정체.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방학임에도 공부에 매진 중인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토익 자격증 준비 때문에 방학 때 학교에 더 자주 나와요.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이라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 하지만 이런 취업 걱정에서 일찌감치 해방된 이들이 있다는데요. 무더위에도 특강이 한참인 강의실. 바로 국가 최고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설계 산업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학과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방학 중에도 이토록 학구열에 불타고 있는 이들이 정말 취업 걱정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맞나요? 취업 걱정이요? 저희는 이미 취업했는데요. 오늘은 특강 수업 듣고 내일은 또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아니, 아직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취업이 됐다고요? 교수님,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요?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시스템인데요. 1학년 때는 대학에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2학년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무 관련 심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은 배움을 바로 실무로, 또 기업은 신입을 바로 현업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가장 큰 장점.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대 8개교, 일반대 7개교, 대학원 7개교 등 총 22개 학교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정말 단순히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코드가 있는데 이거에 또 다른 형태. 바로 실무에 투입되고 직무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 툴을 가지고 바로 회사에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IC 설계 회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학교에서 특강 듣던 반도체 설계학 학생 아닌가요? 반도체 산업 특성상의 실제 실무와 더불어서 적응 대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조기 취업형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회사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익이 있으며 또 서로 팀원 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적응 기간까지 있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학생, 오늘은 신입사원.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완벽한 모습이죠. 신입사원이라기엔 일 처리 속도도 되게 빠르고 배우려는 자세도 되게 적극적이어가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바쁘지는 않나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교도 다니면서 취업을 할 수 있어도 좋고 그리고 남들보다 사회에 좀 더 빠르게 경쟁력을 쌓을 수 있어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천안. 대표적인 지역 빵집으로 유명한 이곳에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이 근무 중이라는데요. 지금 한창 빵을 만들고 있는 이 직원이 그 주인공. 전문대 졸업 예정자로서 이미 정식 입사를 마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이미 실무 교육을 클리어한 만큼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시죠?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정식 입사하게 된 기분이 어때요? 다른 학과에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취업을 어디로 해야 할지 같은 고민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이 있는 상태여서 마음도 편하고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중심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산업체에서 직접 실무자분들이 수업을 오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을 직접 채용해보니 어떠세요? 일반 신입사원들보다 이제 업무 관련 이해도와 실무 적응이 빠르고 학업과 병행 중에도 기업에 대한 적응이 빨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장학금으로 인해 학비 걱정이 전혀 없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고 취업이 보장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원하신다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취업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입학과 동시에 100% 취업이 보장되는 현명한 선택,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총 두 가지 첨단 기술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자동차 기업 H사에서 개발한 로봇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 얼마 전 파리에서 우리 양궁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양궁 선수들의 연습을 도와준 이 슈팅 로봇, 활 쏘는 슈팅 로봇. 요거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는 그런 로봇 아니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이렇게 뭐 쟁반 들고 뭐 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길에서 막 물건 들고 택배 배달해주고 막 이런 정도의 배송 로봇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건물에서 왜 지가 혼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원하는 그 사무실 들어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기술이? 로봇도 답답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죠. 건물 밖으로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 그 기술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와. 못 믿겠다고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경기도 의왕시 한 도로입니다. 손을 번쩍 든 아이와 함께 로봇이 천천히 횡단보도 건넙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두르세요. 그렇죠. 아무 때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파란불로 바뀐 뒤에야 자, 움직입니다. 자, 이날 국내 최초로 진행된 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시연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로봇이 어떻게 신호를 알고 길을 건너는지 네. 신기한데요? 색깔을 예. 감지하나? 이 비결이 그 실시간 신호 연동에 있었는데요. 경찰청의 교통 신호 시스템 요거랑 이게 연동돼서 로봇이 그 신호를 알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신호등의 전멸 순서라든지 뭐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알아서 계산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공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이 지형이라든가 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 로봇이 다 감지를 해서 피하지 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이 사람 없이 저렇게 혼자서 횡단보도 건너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그럼요. 지난해 관련법이 바뀌어서 이제 운행안전 인증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 로봇은요.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법이 바뀐 이후 처음에 이렇게 진행한 시연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보행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 한 대잖아요. 네. 저게 상용화되고 이러면 여러 로봇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안녕 그리고 먼저 가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 대의 로봇이 다녀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하는데 이 로봇 관제 시스템 자체가 이 다수의 로봇이 그룹으로 이렇게 다닐 때도 서로 이렇게 뭐 혼동되거나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게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4개의 P&D, 플러그 앤 드라이브, 그러니까 각각의 그 모서리의 바퀴가 각각을 굴러다닐 수 있는 모듈이 장착돼 있어서 더 자유롭게 네 방향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에는 2개의 라이다 센서 그리고 4개의 카메라가 장착돼서 안전한 주행, 그러니까 뭐 지형지물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다닐 수 있게 다 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서 전국 어디서든 로봇이 택배를 대신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는 정말 밖에 서 있기도 힘든데 네. 뭐 무거운 짐이나 혹은 뭐 배달 음식들도 배달원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배달원들의 일을 침해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거죠. 잘 못하는 거나 어려운 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해결해주고 맞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2번째 기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고령 운전자나 좀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달 5조작 안전보조 PMSA 기술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뭐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요? 장철 기자. PMSA 기술이라는 쉽게 말해서 그 정차 또는 저속 주행일 때 이 페달의 5조작을 방지하는 제어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 출발할 때 그 앞에 1m 이내에 이 차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았다 그러면은 가속 페달이 밟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정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5조작을 판단하고 뭐 출력을 제어한다거나 뭐 긴급 제동을 해서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인데 운전자가 실수로 그 D가 아닌 뭐 리버스, 그러니까 후진으로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서 급하게 정차한다거나 제어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럼요. 이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차를 한 번에 급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는 2단계에 걸쳐서 정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장애물과의 거리가 1m 이내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차로 구동력을 0에 가깝게 제어를 합니다. 자,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60cm 이내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2차로 유압 제동을 제어해서 차를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이때 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라 이런 경고를 클러스터에 띄우고 경고음을 울려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페달 5조작 상황을 벗어나면 기능이 해제되고 다시 일상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이 지난 6월 말이죠. 6월 말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로 공개됐었던 네네네. H사의 작은 좋아. 전기차 예, C 모델에 탑재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ADA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주차 중에 차가 알아서 정지하는 이런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요거는 이제 페달 5조작을 방지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ADAS 기능 이런 거는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지해 주는 기능으로 조금 이제 다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페달 5조작이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만 이 PMSA 기술은 딱 이렇게 발휘된다는 거에서 조금 더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페달 5조작에 초점을 두고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이런 새로운 기술들, 안전 기술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뭐 제가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만 해도 많은 기술들이 지금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또 나오거든요. 네. 예,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영화배우 박해일 씨, 김태리 씨 아닙니다. 네.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허재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좋댄다. 아이고, 좋아 죽어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게 전 국민의 고민이 돼버렸는데 이제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 후로는 어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돈 내가 갚으라고요? 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저는 여지껏 그런 일은 돈 많은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범죄자들은 돈 한 푼 없는 저한테도 빼앗을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엄마, 나 예인이야.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아유, 저게 잘못 걸었어요. 우리 예인이는 맞는데, 여보세요.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예? 엄마, 내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엄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병원에서 엄마 약 타가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서 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지금 빨리 좀 보내줘. 아니, 그래 예인아, 근데 네가 더 문제다. 나보다 네가 병원에 가봐야겠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꼭 남자 같아. 나 엄마 키가 이상한 거냐? 너 이상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예인이야, 딸이야. 그래. 하여튼 아이, 그래, 빨리 알았어. 신분증 지금 빨리 보내줘. 빨리. 그래. 그렇게 딸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범이었습니다. 제가 사태 수습에 나섰을 때 이미 범인이 제 이름으로 온갖 대출을 받은 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행하저축은행입니다. 대출이자가 지연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놈 목소리. 아니, 야, 너 저번에 나한테 보이스피싱 사기했던 그놈 맞지? 맞지 너? 응?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객님? 네, 저는 은행 상담원입니다.
대출금 하도 안 갚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아이 저기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저기 상담원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대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딱한 사정이 있으셨군요. 이후에 어찌됐든 이대로 대출금을 안 갚으시면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뭐? 아니 범죄자는 내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있는데 돈 나도록 갚으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절대 못 갚아. 나 안 갚아.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금을 저도록 갚으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입니까? 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사연인 즉 50대 한 여성이 겪은 사연입니다. 이 여성의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고 별 근심 없이 그 딸에게 이 사진, 곧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당황하긴 했지만 스스로 생각한 거죠. 신분증이 실물도 아니고 이게 사진일 뿐인데 큰 피해가 있겠는가. 이렇게 방심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최 씨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사진만으로 통장에서 돈을 뺀 거예요. 이거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최 씨 휴대전화에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대출이 승인됐다라고 하는 문자였는데 이 보이스피싱범이 최 씨의 명의로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7천만 원을 대출을 한 건이었는데 뒤늦게 최 씨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추적이 어려운 편이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범인을 못 찾으면 금전적인 피해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근데 단순히 그냥 신분증 사진이었던 거잖아요. 실물도 아니고 사진만 도용을 당했을 뿐인데 이런 피해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끔 내가 신분증 사진만 줬으니까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가 그렇게 크게 있겠냐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개설을 해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이런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인증 절차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진만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간 정말 큰 코 다치실 수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들을 보시면은 뭐 거액을 대출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신용카드를 또 개설을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남의 신분증으로 사칭을 해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의 행세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중고 거래하면서 그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고 거래에서의 그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곧바로 저는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만들어놨던 그 신분증 있잖아요. 그거 빨리 재발급 받으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분증, 제 신분증 사진 찍어서 사진첩에 있는 경우가 저는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례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대출은 범인이 했는데 피해는 내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최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최 씨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은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은행은 대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실행된 대출은 최 씨가 직접 갚아야 된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아니 피해자잖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걸 갚아야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진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이걸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좀 써서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떠오르는 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좀 긴데요.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채무가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대출을 했다는 것은 대출금 채무를 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런 피해자니까 이런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을 법원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소송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소송은 늘 그렇듯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범죄 피해자라는 걸 충분히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했던 그 통화 녹취가 혹시 자동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맞아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많이들 제출하시는 것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시잖아요. 뭐 사기라든가 뭐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 고소장 또 수사 결과 확인 통지서 같은 수사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고 내가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내가 채무를 갚고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 그 사람한테 그 손해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못 잡히면 결국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피해자인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 소송에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맞아요. 이게 돈만 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긴 싸움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지치게 되거든요. 그럼요. 아, 근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그 원래는 그 소송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었었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은행에서 네. 자체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오. 근데 문제는 50%까지가 한도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50%는 진짜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뭐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50%라도 그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뭐 고무적으로 여겨야 될 것 같고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새로운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7천만 원 중에 50%까지는 배상을 은행으로부터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은행 측에 이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50% 이내에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50%를 받을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배상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신분증 사진을 그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막 저도 막 외국 같은 데 가면 좀 편하게 뭐 보여주기 위해 패스포트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맞아요. 막 보관하고 맞아. 이메일로 보내놓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이 내 핸드폰 안에 그 악성 코드를 침투해가지고 내 개인정보를 빼가는 그래. 일들이 있단 말이죠. 어. 근데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으면 가져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네. 그리고 그 신분증 사진뿐만 아니라 뭐 통장 비밀번호나 예. 계좌번호 같은 정보도 내가 핸드폰에 그걸 저장해 놓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피해자의 과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들이 당신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 과실 부분도 최소화시키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당장 지워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당장. 거 소송하다 보면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더 속상하게 돼요. 그럼.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소송 되게 길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뭐 하나 해봤는데 사람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는데 그렇지. 어느 정도 지나서 1, 2년, 3년씩 막 4년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겨워. 이렇게 하지 마. 포기하게. 사람 포기하게 하려고 소송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어쨌든 은행이 배상을 해준대요. 50%를 배상해요. 최대 50%. 이게 또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완벽하게 내 실책이 없어야 50%를 받는 거고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서 또 몇 %씩 깎이니까 계속 속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50% 어쨌든 피해자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보지도 못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갚아야 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나저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아침에 좀 좋은 소식 들으셔야 되잖아요. 행복한 아침인데 행복한 소식 같은 거 교수님 뭐 없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도 좀 드리고자 그럼요. 우리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거,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해자가 억울하게 그 돈 생돈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법원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요. 그 새바람이 바로 뭐냐? 사건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대출금을 누가 갚느냐 결과는 은행에 달려있다입니다. 은행에 달려있다? 결과가 은행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게 피해자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법원에서요, 이 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실행할 때 그 당사자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더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점이 뭐였냐면요. 2020년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온라인 신분증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만 있다고 하면 은행들이 아니 국가가 인정해준 공인인증서로 우리가 신분 확인했는데 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요즘에 비대면 대출 같은 거 실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신분증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상반신 사진 같은 거라든가 기존에 개설됐던 계좌라든가 뭐 영상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를 최소한 2가지 이상 조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은행들이 비로소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채무가 없어요. 나 보이스피싱 사기당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은행이 아니다. 우리 이 2가지 이상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거쳤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못하면 은행이 패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은행의 책임이 더 강화된 거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 최근에 판례 중에서 대표적인 뭐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202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똑같은 사기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금융사와 B라는 금융사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는데 네. 한 A라는 금융사에서는 승소를 하고 B라는 금융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네.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 금융권에서 네. 얼마나 이 본인에게 주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게 금융회사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와 절차들을 다 이행을 했다라면 본인이 대출을 해준 걸로 인해서 왜 내가 이걸 회수를 못하지? 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A금융사는 자기가 다 이행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B금융사는 이 절차를 비대면 실명 절차 그 가이드 같은 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이 제 사건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준 게 아니라 네. 제 신분증이 도난당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정말 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귀책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잃어버린 도난당한 것 뿐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제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니까 요거 좀 간략하게 허 변호사님이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은행이요. 실명 확인, 특히 비대면 같은 대출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그 채무를 갚을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되고요. 다만 은행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고 이 부분을 만약에 범인이 잡힌다고 하면 은행이 범인에게 그 대출금을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에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은 우리 다 적법하게 해줬다. 우리 다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뭘 따져 물었냐면요. 대출 신청이 주간 영업시간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밤에 그런 중요한 대출을 비대면을 하고 막 이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더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금이 이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아니라 같은 날 개설한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건 내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4명의 계좌가 아니라 그날 갑자기 개설된 신규 계좌,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의심할 법한 상황인데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은행 책임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은행의 절차를 제대로 잘 지켜서 지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은행이 자신의 주의 의무를 정말 다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법원에 소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자가 은행에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뭐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사연에서 보이스피싱범은 실질적으로 검거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네. 본범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은 그 인출책이라든지 그 환전책이라든지 그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검거가 되는 경우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손해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공범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공범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 당한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은행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통해서 뭐 합의금의 형식으로 좀 보전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에 비춰 보면요. 피해 입은 사람만 억울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간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은 정보도 좀 갖고 뭐가 이렇게 오면 꼼꼼하게 좀 맞아요.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피해 입으면 안 돼요. 피해 입으면.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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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더워도 물을 못 사 먹었다? 생수 판매가 불법이던 그 시절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물을 사 먹는 게 불법이었던 그때 그 시절입니다. 네. 이게 불법일 뿐이 아니고요. 그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물을 사 먹어 이랬었죠. 아예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저희 앞에 이렇게 다 생수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사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요즘같이 또 더울 때는 정말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다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그때 25년 전인가 해외 갔는데 물을 안 갖다 줘요. 그 물 좀 달라고 했죠. Give me a water 했더니 사 먹어야 되는데 돈 내래. What? 진짜 이걸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민들이 수돗물을 다 끓여서 먹었어.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다 끓였잖아요. 보리차 넣고 옥수수차 넣고 별명자 차 막 3개 다 넣어가지고 항상 끓여서 마지막에 그 주전자에 끓여놓은 물을 식혀가지고 오렌지 주스 병에다가 맞아요. 따라 놓는 게 그게 국민들의 약속해줘 다 약속이었던 것처럼 어느 집이나 다 주스병에 물이 다 생수가 아니라 보리차가 있었어요. 네, 저 가족 이름의 주스. 그렇죠. 저게 딱 냉장고에도 딱 맞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딱 보면은 그냥 콱콱콱하게 되게 잘 따라지잖아요. 그렇지. 딱 먹으면 그냥 거의 쫙 사라지고 막 이랬었죠. 막걸리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리차였죠? 시원하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생수 진짜 너무 손쉽게 사 먹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가나 또 정수기가 있고 한국은 또 물 좋고 이 공짜물로 되게 유명한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 주말에 다 우리 어디 갔습니까?
약수터 약수터 갔어요. 갔죠. 약수터 가고 새벽에 뭐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다 가가지고 이만한 말통 있잖아요. 그렇죠. 말통. 여기다가 지금이야 다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담지만 이만한 말통에다가 다 낑낑 매고서 그 약수 떠가지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없는 집은 왜 집안에 주택인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 펌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펌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중물을 이렇게 넣어야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지만 물이 이렇게 콜콜콜콜콜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 저희 그 애들한테 야 마중물이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마중물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네. 저희 때는 또 저 학교에서는 물당번, 그러니까 주번이 물당번인데 맞아요. 이만한 큰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물 콸콸콸 들어서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나눠 마시고 그랬고 운동 끝나고 체육 시간에 그 저 운동장에 있는 이렇게 수돗물 여러 개 있는 수도가에 쫙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콸콸 마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입 대고 마셨어요, 수도꼭지에다. 그럼 여기 머리 다 적시고 맞아. 시원하게. 샤워하는 친구도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물을 막 배부를 정도로 마시고 막 이랬었던 맞아요. 막 땀 많이 흘리면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야, 머지않아서 너희들 물 다 사 먹는 시대가 될 온다.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때 진짜 안 믿겼거든요. 안 믿었죠, 다들. 물 그냥 콱콱 나오는데 이거를 뭐 사 먹는 그 코미디 소재이기도 했거든. 그렇죠. 어디 물 이래가지고. 맞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정수 사업의 시작은 봉이 김선달이 아니었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뭐 물 사 먹는다는 거 상상이나 했나요? 그 물 사 먹는다 그러면 다 바보라 그랬어요. 천지가 물인데 뭔 놈의 물을 사 먹냐. 그렇죠. 어디 가나 물이 나오고 어디 가나 물이 있는데 그런 시절이 지나고 그때 이 사업이 될 줄 알았으면 아유 물장수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당시에 뭐 바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는 누가 대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80년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요. 그 무렵 수돗물에 대한 그 불신이 좀 시작이 됐대요. 예, 수도권의 수원지가 팔당댐인데 80년대 들어서서 팔당댐에 생활하수가 방류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됐고 당시만 해도 수도시설이 좋지 않아서 툭하면 단수가 되기도 했는데 단수 이후에 녹슨물이나 흙탕물이 나오고 심지어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섞여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 다 수원지가 대부분 다 한강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한강이 너무너무 깨끗하지만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심지어 뭐 때로는 우리가 한강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뭐 이런 행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옛날엔 물이 진짜 더러웠어요. 그리고 뭐 공장의 오폐수 이런 데가 주로 북한강 쪽에 몰려 있으면서 그랬구나. 어마어마하게 쏟아냈고 그 쏟아낸 물들이 그 한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기 오폐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쓰레기도 엄청 버렸었어요. 냄새 그래서 옛날에 한강에서 한번 이렇게 뭐 수거하면 옛날에 거기서 장롱도 나오고 자전거 나오고 뭐 그런 걸 다 보니까 그거 지저분해서 먹겠습니까?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야 한강 가가지고 옛날엔 거기서 뭐 소대변도 봤어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이라는 거 그거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먹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조사에 따르면 한강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2.2%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부의 90%가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 끓여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시는 물만큼은 정말 돈을 주고서라도 사 먹어야겠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물을 사 먹었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그럼요. 전에만 해도 그럼 옛날에는 그 생수를 생산하는 기술 자체가 없었던 건지. 네. 아니 근데 기술은 충분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수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1975년부터였는데 다만 그때 탄생한 생수는 미군 부대에 납품하기 위한 그런 생수였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물을 판매하는 건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988년 서울 스포츠 축제가 열릴 때 한시적으로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만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88 서울 올림픽 스포츠 축제를 할 때 그 시점쯤 됐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포츠 축제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물을 마시길 좀 꺼려하니까 그때 임시로
잠시 그 생수에 대한 판매가 있었는데 그 스포츠 축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불법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오락가락하던 시점이 좀 있었죠.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인데 왜 생수를 왜 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못 먹게 했는지 이게 좀 황당한데요. 대체 왜 물을 사 먹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당시에 정부가 생수 판매를 반대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였어요. 80년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생수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정부가 수돗물의 수질 관리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까 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생수를 팔다가 걸리면 처벌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정부가 생수 시판 허용하면 수돗물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돗물이 오염이 됐으면 그거 잘 정수하고 관리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정비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는 정비대로 안 하면서 감축이 바쁘면서 이걸 생수 사업을 이렇게 내리 누르는 방식을 썼으니까 참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아니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좀 말이 되질 않아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물을 사 먹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당시 대다수의 가정에서 물을 끓여 마시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생수를 사 마신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국민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물을 사서 먹으면 국민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근데 당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진짜 네. 부자들은 그 프랑스 에땡 이런 거 집에서 사다 마셨고요. 그리고 해외 유행 자율화가 되기 전이었지만 엄연히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가니까 물을 팔거든. 맞아요. 저도 저 아는 사람이 그 프랑스에 가서 물 사 먹는다고 아니 그 이상한 나라네. 어떻게 물을 팔어?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부자들은 그때 에땡 이런 거 사 먹었어. 그래요? 근데 뭐 이때는 수입차도 위화감 조성한다고 수입차 막 못 사게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생수를 위화감 때문에 못 먹게 했다, 못 팔게 했다. 이게 그때 시절로 가면 이해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생수를 판매하거나 혹은 사는 게 불법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우리가 또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그런 일도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가 암암리에 불법으로 이렇게 생수를 유통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게 됩니다. 당시 기사 중에 국내 판매 금지된 생수가 강남 고급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대량 불법 유통되고 있다. 그렇고 또 매일 생수를 가득 실은 배달차들이 들락거리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인들은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이 생수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이제 유통이 됐던 거죠. 당시 어떻게 또 생수가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었냐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웃돈을 주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물에 문제가 있어서 경비원에게 따지고 이랬는데 나는 떠돌이 물장수한테 받은 거라 연락처도 모른다 이러면서 발뺌하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실정이면은 뭐 정부도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럴 수밖에 없었겠네.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사에 따르면 1993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수의 한 98%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허용도 단속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만큼 한계가 명확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무 비싸.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비쌌는가 법적 규제가 아예 없으니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먹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1990년대 초반에 휘발유가 1리터당 222원이었어요. 그때가 일단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때 휘발유가 222원 하던 시절에 물이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쌌던 거죠. 그런데 이게 기름보다도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도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비쌌네요. 물이 리터당 3,400원. 그때 맥주가 리터당 350원이었으니까 물이 맥주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388원, 콜라가 387원. 이거 맞먹는 가격이었죠. 근데 지금도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생수 가격이 뭐 휘발유 값이나 혹은 뭐 맥주, 뭐 혹은 음료 가격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당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또 생수 사기꾼까지 등장했어요. 어김없죠. 이거 어김없이 나오죠. 놓치지 않아. 그렇죠. 일명 이제 현대판 동이 김선달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분위기였는데 이를 틈타서 엉터리 생수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포장지에는 땡땡산에서 뽑아 올린 살아있는 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물병 아래에 웬 흙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생각나요. 물에 게르마늄이 들어있대. 그래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사 먹었어요.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 수치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고 판정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물 먹고 병 나았다. 그래, 맞아. 일명 기적의 생수, 기적의 뭐 기적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면서 사실상 이 물이 문제가 되고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일단 국민들 사이에서 두려움 또 불안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요도 생긴 겁니다. 어떤 수요냐? 아니 제발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병나게 하지 말고 정부가 아예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질 좋은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소망들이 막 빗발쳤던 겁니다. 네,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90년대를 뒤집어 놓을 그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낙동강이 페놀로 오염되는 페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 정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그때 1991년에 발생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두산전자에서 약 30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페놀 원료,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러면서 낙동강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게 영남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였잖아요. 그럼요. 이게 대구, 부산 전체를 통과하면서 영남 지역의 식수원이었는데 이 파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주민들이 한바탕 난리가 난 게 뭐 낙동강이 뭐 페놀이다 뭐 오염됐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진다니까 이사 가야 되나 이것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등 영남권의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과 물고기가 뭐 떼죽음 당하고 그렇죠? 오염된 수돗물로 밥을 지었더니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뭐 양치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진짜 여기저기 막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 네. 게다가 그 사건보다 앞서서 1989년에 네. 수돗물 중금속 오염 논란 뭐 이런 맞아. 뉴스도 있었어요. 네. 예, 91년에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어나니까 이 수돗물에 대한 논란이 이제 극에 달았고 예, 이런 일련 사건들 때문에 깨끗한 물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맞아. 맑은 물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나라에서는 결국 생수 판매를 허용하나요? 이렇게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생수 판매 금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4년에 드디어 생수 시판이 전면 허용됐고요. 국민들은 정부의 관리하에 깨끗한 물을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수 시판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게 생수가 합법화되자 뭐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생수 판매 만세 뭐 이렇게 외칠 정도로 사람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어요. 아니 우리 그때 다들 비슷한 경험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돈 주고 굳이 이 물을 사 먹어야 되겠나? 이거 안 팔린다, 될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판매가 본물 터지듯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생수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겠는데 마침 우리가 처음에 왜 이 18리터짜리 큰 통 있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일명 말통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식당가 이쪽으로 대량 유통이 됐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정수기로 발달하게 되고요. 맞아. 이 정수기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말통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무실 가면은 남자 직원들이 물통 맞아요. 막 네. 해주면은 아, 멋있어 보여. 그것 때문에 막 네. 썸 타고 막 이런 일 그렇죠. 많았어요. 아, 세상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네. 지금 아내와 썸 탄 그분 있습니까? 그때보다 조금 뒤긴 한데. 예. 하여튼 저는 그냥 거의 물당번이었습니다. 아, 예. 가면 맨날.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가면 아나운서실도 그랬어요. 막내야 물 떨어졌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거 꼭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못하는 애들이 방송도 못하더라고. 그런 거야? 지금은 생수시장이 뭐 엄청나게 네. 커졌죠. 근데 이 지금 생수시장의 시장 규모가 2조 3천억이래요. 1994년까지만 해도 국내 생수 브랜드가 14개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00여 개로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30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네. 저도 이렇게 생수를 사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을 끓여 먹는다면 이해를 못 해요. 전 집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는데 보리차가 옛날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리차가 전 맛있거든요. 네. 그 끓여서 이렇게 다니면 그 무슨 보약이야 뭐야 보리차 이러거든요. 네. 애들 잘 모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네. 보리차도 팔잖아요. 네. 또 사서 마시죠. 네. 다르긴 사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맞아요. 마시고 사실 생수라는 게 요새는 뭐 편의점에 가도 어디든지 살 수 있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고 또 냉장고에다 들어있으니까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좋은 시절이 오다 보니까 옛날에 보리차 끓여 먹었다, 결명자차 끓여 먹었다 그러면 그걸 왜 끓여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맞아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지금이 참 좋은 세상이다. 네. 이런 풍요를 좋아졌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다 싶은 게 요즘은 그 수돗물도 수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냥 믿고 마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K 수돗물 아니에요? K 수돗물. K 수돗물. 수돗물 우리나라 품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수질 검사가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보다 2배나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격하게 수질 검사를 한대요. 네. 이거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아리수.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수. 네, 이거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도 아리수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서울시 쪽 일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 아리수 스토리는 아주 제가 스토리를 거의 제가 만들다시피 했거든요. 오, 그래요? 아리수는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리수 뭐 협찬 받았어? 홍보되셨어요? 네, 이거 홍보 네, 그 네. 문구 제가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정말 해외 나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맞아요. 한국물 정말 최고고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야 한국이 최고다.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다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진짜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물 사 먹는다고 그래서 자, 저 나라는 진짜 잘 살지만 물도 사 먹는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물을 다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빨라 우리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식당 가서는 물을 사 먹지 않아도 그냥 물을 주잖아요. 물 주잖아요. 요즘에도 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보통 이렇게 정수기 물을 주는데 어떤 식당 가면 이렇게 꼭 끓여놓은 물을 시원하게 해서 주시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군대는 어떠나 모르겠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등산 갈 때만 해도 수통에 물 넣어서 수통에 차고 갔거든요. 그 술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수통에다가 훈련 나가려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마셨죠 물을. 지금 군대는 어떠나 모르겠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나? 군대 나갈 때 수통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희 아들 수통이 군대 있죠? 있을 때 보니까 수통이 있고요. 수통에다 이런 거 채우겠네 그럼. 네. 그죠? 그럴 수도 정수물 그러니까 채우겠죠. 정수기에 물 넣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에 전화 좀 해볼게요. 그 수통을 어떻게 물을 사용합니까? 수통 안 하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군대도 뭔가 아이고 변화가 우리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네. 젖어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날이 좀 풀린 것 같긴 하던데요. 낮에는 여전히 덥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올해는 유독 밤더위가 심합니다. 서울의 여름밤은 매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기록입니다. 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됩니다. 온열질 환자도 2,700명을 넘어섰는데요. 물이나 스포츠 음료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35도 선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폭염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주로 동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양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30mm씩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내일부터 남부와 제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밤에 산책할 때 바람은 확실히 달라졌는데 네. 계속해서 열대야라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열대야입니다. 네. 어젯밤에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잤는데 더워요, 또 더워. 틀었잖아요. 그게 열대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도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